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자,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두 번째 공개 특강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이 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진짜 안보 두 번째 공개 특강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핵 발전소는 안전한가, 이런 그 주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 문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인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북한에는 한 10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지만, 남한에는 23개가 있고, 그걸 계속 또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 핵발전소의 문제는 정말 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이런 어떤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처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은 분들한테 또 얘기를 들었던 것이, 이번 주 진짜 안보 주제는 당연히 전시작전권 문제죠? 이렇게,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진짜 안보가 지난주부터 4주 연속 공개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시작전권 문제는 정규 방송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긴급 토론회 내용을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진짜 안보 호회로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그 토론회에는 저 김종대 편집장, 그리고 참여연대의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녹색연합의 윤기동 사무처장, 그리고 민변에서 미국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하주희 변호사, 이런 어떤 쟁쟁한 선수들이 출연해서 긴급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잘 편집을 해서 진짜 한번 호회편으로 이렇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한 1시간 정도 우리 양희원전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이 빔 프로젝트, 이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원전의 문제, 핵발전소의 문제를 아주 알기 쉬우면서도 심층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강연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한 20-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또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도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욱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럼 오늘의 주인공 양희원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환영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핵발전소는 안전한가를 제가 오늘 부탁받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문제하고 더해서 늘 원전이 위험하다,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전력 수요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뒷부분에 약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도 곁들여서 하는 걸로 했고요. 원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건설 현황을 보시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해안에는 영광 핵발전소 이름을 바꿔서 한빛 핵발전소를 바꿨습니다. 6개가 가동 중이고 운영 중이고요. 이게 10월 13일 기준이라서 1호기는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광역시에 포함되는 고리 핵발전소는 1, 2, 3, 4, 5기 운영 중인데 가동도 되고 있고, 신고리 1, 2, 5기가 지금 예방정비 중이고요. 그리고 월성은 경주에 포함됩니다. 경주시에. 근데 울산에 더 가깝습니다. 가깝기는 울산에 더 가깝지만 월성에 월성 1, 2, 3, 4, 5기, 신월성 1호기가 운영 중인데,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끝났지만 수명을 더 연장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울진, 삼척 바로 옆인데요. 한울 원전 6개, 그리고 신한울 1, 2, 3, 4, 5개가 또 건설 계획 중이기도 합니다. 부산, 울산, 경주, 여기가 전체 원전이 총 합치면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수명도 연장되고 신규 원전까지 된다면 총 18개의 원전이 여기에 한 번에 가동되는 거고, 이 경주, 울산, 부산 여기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죠. 고리에서 30km 반경에도 340만 명, 320만 명, 통계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그렇게 나와 있고, 이 경주에서 30km를 해도 울산이 겹치는데 여기도 한 1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서 양쪽 다 합치면 한 400만 명 이상이 되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한 데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데 원전이 있는 데가 파키스탄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3등이에요. 근데 1위 파키스탄은 900만 명이 살고 있긴 한데 원전이 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위인 대만도 한 600만 명, 500만 명 그 정도 살고 있는데 원전이 2개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0만 명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여기에 원전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원전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각 부지별로 고리, 부산, 울산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영광, 한빛 원전, 그다음 한울 원전, 신규 부지, 월성까지 각각마다 이렇게 원전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고, 최고 한쪽에는 12개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 핵발전소 밀집도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2024년까지 계획이 만약에 다 반영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벨기에는 신규 건설 중단하고 원전을 계속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밀집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밀집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비리 문제가 결국 폐쇄성과 연관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원전 안전 관련한 사건은 이미 익히 얘기 들으셨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줄로 표현하는 거죠. 돈 받고 납품하고 중고품 납품하고 짝퉁 부품, 그러니까 위조된 거죠. 납품하고 훔쳐서 재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품질 보증서를 위조해서 납품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발견된 거고요.
다음 2013년은 검증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 부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UAE, 아랍에미리트 건설 중인 그 원전에조차도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게 확인이 됐고요. 거의 우리나라의 가동 중인 그리고 건설 중인 원전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약간 안 보이는데 국내 부품 전수조사를 했지만 부품의 60%인 외산품은 거의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고 이 외에도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3,800여 건 정도 된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원전 전체 계량이 모식도인데 대부분 여기에 다 이 위조 부품들이 사용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핵 관련 정보 응폐 및 비공개 사례도 이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늦게 한다거나 그걸 축소를 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적은데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련한 주요 정보를 다 비공개로 합니다. 경주 방패장 그 결정 당시에 부지 안전성 보고서를 비공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를 수면 연장을 하겠다고 하며 안전성 관련한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데 그 모든 보고서가 다 비공개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빛원전에서 그 11시간 동안 방사성 물질이 중단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뒤늦게 늦장 보고를 해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기본적인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부분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의 계약이 기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 검사를 통과한 부품만 그런 등급이 매겨진 부품만 납품이 돼야 되니까 일단 한번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되면 계속 수의 계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산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 그런 업체면 그 업체 거를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때문에 수의 계약들이 만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영업비밀 이유로 안전 관련한 기본 자료가 비공개되면서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인물은 썩는다고 얘기를 하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내에서 이제 비리 관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불감증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비정규직과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이런 안전불감증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월성 3호기 잠수사가 사망한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얼마 전에 또 나오기도 했는데 수소를 굉장히 고압의 수소를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감압 설비를 넣지 않고 그냥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하청이 하청을 받은 외부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을 굉장히 당겨서 이용률을 높여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예방 정비나 이럴 때 시간을 당겨서 시간을 줄여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청이나 비정규직 분들이 그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작업장이나 아니면 어느 건설 과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규제기관이 그걸 제대로 규제를 하고 있냐,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잘 확보하고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전 안전비리에 대한 것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확인한 거 말고는 그전에는 다 외부 제보로 의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관리가 부재하다는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요. 이런 규제기관의 무능이라든지 아니면 하청이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성에 문제 있는 현장에 위험에 노출돼서 진행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핵심은 높은 이용률이 성과 지표였던 것에 있습니다. 그럼 왜
원전은 높은 이용률을 추구하느냐. 네. 이용률이 높으면 사업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원전은 가장 값싼 발전 단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가동해서 전기만 생산하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무조건 다 사줍니다. 100만 킬로와트짜리 핵발전소 하나를 보면 하루에 10억 정도의 매출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하루라도 더 가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용률이 높으면 그만큼 발전 단가가 더 떨어집니다. 매출이 증가하니까요.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하루라도 더 가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하는 30일이나 또는 2달 정도 진행되는 이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목표고 지난 90년대, 2000년대에 계속 정부 차원에서 자랑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던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93.3%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원전 이용률은 70%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이용률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획 예방 정비와 같은 안전점검 기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점검 기간을 줄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월성 3호기 잠수사 사망 사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펌프가 가동되는 가운데 잠수사를 투입해서 사실 잠수가 사망한 거잖아요. 근데 정비 중인 다른 펌프를 돌렸으면 되거든요. 그럼 정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고압 수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도 감압설비를 장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근데 그걸 감압설비를 하지 않고 그냥 충전을 하니까 작은 폭발 사고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규직들이 하는 작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이용률이 성과지표가 되면서 계속 안전점검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고 그만큼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신고리 1, 2호기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도 보면 그 수백 킬로미터 되는 그 제어 케이블은 원전으로 치면 신경계와 같은 겁니다. 핵발전소는 방사능이 높은 방사능물질 때문에 방사능이 높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원격 조종을 하죠. 그리고 뭐 온도나 압력이나 상태에 대해서 다 자동으로 그 데이터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받고 어떤 행동과 동작을 또 전송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케이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신경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이걸 만약 교체를 했다면 건설 기간이 6개월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 건설 기간이 4.6년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짧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잡거든요. 10년도 모자라서 더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4.6년이에요. 근데 그거를 6개월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전 단가가 아마 가장 쌀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모든 게 원전을 가장 기본적인 전력 수급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베이직으로 가장 기저발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건설 기간은 줄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비리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거기에 규제기관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좋은데 규제기관이 사실상 뭐 재가동 승인을 하는 거라든지 고장사고로 인한 불시정지조차도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의 판단으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재가동하는 것도. 그리고 전력 수급이 사실은 우선인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들이 우리나라 원전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 안전비리의 핵심은 규제기관의 무능, 그리고 원전 안전에 우선하는, 원전 안전보다 전력 수급 정책을 더 우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그리고 싼 전기 요금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원전 발전 단가는 싸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전 중대사고 확률과 사고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발전소 모식도인데요. 보시면 핵연료가 안에 있고
이 핵연료에서 핵이 분열하면서 열이 발생을 하면 그 열을 증기발생기로 이렇게 증기발생기로 해서 2차 측으로 열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2차 측에 있는 물이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고압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전자기장의 원리를 통해서 전기가 발생을 하고 청전선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 증기는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걸로 복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다시 증기를 다시 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고리이오기가 117mm, 그러니까 1시간당 117mm의 비가 왔을 때, 이 펌프가 중단이 돼가지고, 결국 원전 전체가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펌프가 이거고, 그리고 월성 3호기 잠수사 사망사건도 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이 펌프 때문에 초당 한 40톤 이상 되는 엄청난 물을 끌어들이거든요. 펌프가 4개가 동시에 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증기발생기가 얼마 전에 한빛 3호기가 증기발생기 손상으로 방사물질이 바깥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핵연료 봉이 있는 이쪽은 방사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1차 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증기발생기 세관이 손상을 입으면서 1차 측의 냉각제가 2차 측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1차 측에 방사물질이 있는 게 2차 측으로 넘어간 거고, 그게 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랑 차단되어 있지만 그 차단 시설이 1차 측만큼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원자로 경납 건물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방출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증기발생기는 두께가 1mm밖에 안 돼요. 압력이 150기압이에요. 온도가 320도인데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50기압의 압력으로 눌러주는 거죠. 320도에 150기압의 압력을 견디는 게 1mm짜리 두께의 증기발생기 3관입니다. 증기발생기 하나에 관이 한 8,000여 개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증기발생기가 2대인데, 증기발생기 한 대에 8,214개의 세관들이 있고, 말씀드린 두께가 1mm밖에 안 되는 그 세관은 길이가 한 25m, 근데 직경은 2cm밖에 안 돼요. 얼마나 가느다란 관이 모여있는지 아시겠죠? 그 관이 이제 최첨단 합금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손상이 잘 일어나는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원전 중에서 그런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원전이 지금 한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증기발생기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손상이 돼버리면 1차 냉각제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핵연료가 냉각이 안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 핵연료가 냉각이 안 돼서 폭발한 사고였죠. 그거는 왜 냉각이 안 되냐면, 이게 물이 돌아줘야 되는데, 이 물이 돌고 바깥에 이 증기랑 이게 같이 돌아줘야지 열이 바깥으로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전기가 정전이 되니까 순환 펌프가 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열교환기로 열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다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끓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핵연료가 드러나고 그때 발생한 수소로 여기가 날아간 겁니다. 폭발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증기발생이 세관이 손상이 돼서 어느 하나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이게 압력 차이가 100기압 차이예요. 1차 측과 2차 측이. 그때 나오는 물은 총알보다 빨라요. 엄청난 속도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울진 4호기가 2002년에 증기발생기 세관이 딱 잘려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2cm 직경밖에 안 되는데 초당 수십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작은 관에서 얼마나 강한 압력으로 쏟아져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핵연료 냉각이 어렵게 되고 비산녹슨 냉각전지로 물을 막 쏟아 부어도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냉각이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발생기 세관이 손상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한빛 3호기에서 그 직전까지 간 거죠. 조금씩 새어나와서 결국, 근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때도 증기발생기 2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2호기를 막아야 되는데 2호기 밸브를 잠궈야 돼요. 그래서 방사물질이 여기서 터빈 쪽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1호기인 줄 알고 1호기를 잠궜다가 11시간 동안 방사물질이 그냥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다 나간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전의 안전장치를 보시면 다중방호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 자체를 싸고 있는 그런 제1방호벽과 연료 피복관, 원자로 용기, 원자로 건물 내벽에
그 철판으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로 건물 외벽에 1m 20cm 아주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있고요. 이런 5가지 방호벽으로 철저하게 방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안전장치가 하나만 있지 않고 같은 기능을 가진 설비를 2개 이상 중복해 설치하고 한 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이 다른 계통이나 기기를 2가지 이상 설치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각각의 안전장치들은 서로 독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호 설비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안전장치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확률이 어떨까?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에 2004년에 우리로 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의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같은 일본의 원자력 안전보안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후쿠시마 1호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2호기이고요. 경남 용기가 파손되는 그 빈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1호기인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8승년이란 뜻입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년이면 몇 년입니까? 1억 년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2004년에 후쿠시마 1호기를 평가를 다시 했는데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통해서 평가를 다시 했더니 안전성 평가를 했더니 경납 용기 바깥에 쌓여 있는 그 마지막 경납 용기가 파손될 확률은 1억 년에 한 번의 확률이다. 국제기구는 10만 년에 한 번 확률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억 년에 한 번이니까 그보다 1000배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1호기는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한 원전이라고 홍보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그 원전이 2011년 3월 11일 그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폭발한 거잖아요. 하나만 된 게 아니라 1, 2, 3, 4호기. 물론 4호기는 사용 해결로 저장소가 폭발한 거지만 3호기부터 그게 수소가 넘어와서 폭발한 거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네. 이런 사고가 저런 확률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 계산은 분명히 법적인 기준치를 다 따랐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세계가 폭발이 됐다면 1억 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동시에 발생한 거니까 1억 년에 한 번 곱하기 1억 년에 한 번 곱하기 1억 년에 한 번이니까 그 사고는 10의 24승 분의 1 년의 확률로 발생한 겁니다. 거의 제로죠, 이건 제로. 하지만 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론적 안전 평가는 그럼 불확실한 것이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가 다 경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안전성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기계, 모든 안전장치의 고장률이라든지 사고 확률을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도 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꼭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뒤늦게 도입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고 경로를 과연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상상력으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기와 부품의 고장률 데이터가 과연 정확할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부적합한 부품들이 공급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기와 부품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기계들의 상호관계를 다 무시하고 절대적인 사고 확률만 도입을 해서 과연 계산하는 게 맞겠냐? 마지막으로 인적 요소를 평가할 방법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확률론적 안전 평가의 한계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론적 안전 평가가 아니라 실제 중대사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측면에서 보면 폐쇄한 것까지 포함했을 때 580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거나 아니면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가 발생을 했으니까 실제 중대사고 확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23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23%가 아니냐.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또는 가동한 연수를 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15,124 원자로운 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중에 6개에서 중대사고 발생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5.8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하게 지난 핵발전소 운전 역사가 60년인데 6개다. 10년에 한 번씩이다. 사실 이게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사고 계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사고 났었고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사고 났었고 일본에서 사고 났는데 원자력 대국 5개 중에서 3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그중에 프랑스하고 우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규제 기준의 방향 자체가 보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안전 여유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한다고 하면 안전 여유도는 처음 신규 원전 때보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설비 개선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걸 뭐 평가 방법을 바꿔서 결국은 승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진 설계에 대해서도 더 보수적인 방법으로 지진 평가를 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된 내진 설계 그냥 고수한다거나 그리고 미확인 용접 부위라고 해서 원전은 방사능을 쬐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상의 용접 부위를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기 들으셨겠지만 한빛 원전도 그렇고 고리 원전도 그렇고 고리 원전 4호기 같은 경우는 3호기의 설계 도면 가지고 4호기를 30년 동안 점검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용접 부위를 조사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제대로 규제된 국에서 이제 걸러지지 못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양심 선언들이 2000년대 초반에 계속 있었는데 설계도 없는 미확인 용접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묵살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수급이 우선되는 정책을 통하게 되면 이 안전의 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수명 끊은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첫 원전입니다. 턴키 방식으로 열쇠만 받았어요. 웨스팅하우스사에서 다 지어주고 우리는 열쇠만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처음 하는 운영이라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장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600여 건이 넘는 사고 690건 정도라고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30건이 고리 1호기 하나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가동 초기에 계속 멈췄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고리 1호기가 그 원자로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자로에 대해서는 설계 수명 말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설계 수명 말기는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견디는지 그리고 열 충격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320도의 고온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0의 고압에 있고 그런 고압에 있는 쇳덩어리에 찬물을 딱 끼얹었을 경우에 얘가 유리처럼 쫙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리 1호기는 가동한 지 1년 만에 조사를 했는데 보통 1년 만에 조사하지 않거든요. 5년이나 10년 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건데 1년 만에 조사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거의 설계 수명 말기에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개 원전 사이트별, 원전 부지별, 지역 주민 암 발생에 대해서 역학조사한 게 있는데 고리 원전 주민들만 특별히 그 초기에 고리 원전 인근에 살았던 분들에서 암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고리 원전 1호기가 초기 가동할 때 뭔 일이 있었던 거죠. 뭔지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006년에 수명 연장 신청을 했고 2007년에 설계 수명 만료가 됐고 2008년에 1월에 이제 수명 연장 가동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37년째 가동 중인데 최근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가동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50일 만에 고장으로 가동 중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리 1호기요. 그다음 월성 1호기는 가압 중수로용이라 그래서 냉각제가 중수입니다. 중수는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수소예요.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물에 있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중에 가장 작은 원소인 거죠. 근데 거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게 중수의 그 수소입니다. 중수소인 거죠. 이 중수는 위스키보다 비싸요. 1리터가 수십만 원 됩니다. 그 중수로인 이유는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핵분열할 때 나오는 중성자를 받아서 삼중수소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수소는 워낙에 작은 원자이기 때문에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핵연료가 있는 압력과는 경수로하고 다르게 한 100기압 정도거든요. 경수는 아까 150기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00기압 정도인데 100기압도 굉장히 높은 압력이죠. 그런 압력으로 압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냉각제라든지 감속제에서 중성자를 받은 삼중수소가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옵니다. 이건 이온을 띠고 있지 않아서 금속도 그냥 통과하고 콘크리트 두꺼운 것도 웬만하면 다 통과해요. 월성 1호기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라는 방성 물질인 경수로의 30배 이상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 최정련 쪽의 의원실에서 기체 방성 물질과 액체 방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를 새롭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만큼 중수로는 방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원전입니다. 82년도에 최초 인계를 했고요. 그러니까 핵분열이 처음 된 거죠. 그리고 2012년 11월 20일에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됐는데 그 2년 전에 3년 전이죠. 3년 전에 2009년 12월 말에 수명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심사 중이에요. 법적인 심사 기간이 18개월인데 56개월 동안 심사를 했어요. 지난 8월까지. 그리고 이제 와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올린 거죠. 그럼 18개월이 법적 심사 기간인데 어떻게 56개월씩이나 걸리냐.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사보고서인 결과만 공개가 되는데 그 심사보고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서류 보완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고 심사 기간이 길어졌을 때의 안전성 쟁점 사항이 뭐였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핵발전소의 부문별 설비들을 보시면 제가 아까 케이블이 수백 킬로미터짜리가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케이블 길이가 17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선이 포함이 되고 있죠. 모니터, 용접 부위, 배관도 170km니까요. 모터, 밸브, 펌프, 열교환기 수백 개에서 수만 개씩 됩니다. 이건 주요한 부품 기기만 보여준 거고 그 외에 작은 부품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200만 개 이상의 부품과 기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굴러가는 게 핵발전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케이블의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선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이게 상하잖아요. 배관도 오래되면 고온 고압 때문에 특히 안에는 산성이나 아니면 알카리와 같은 화학적인 환경도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집니다. 일본의 미하마 원전인 경우에도 배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이제 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노후화되고 두께도 얇아지고 열화된다 그러죠. 굉장히 약해지고 치화되고 열화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명 연장을 검사를 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할 때 모든 용접 부위가 지금 6만 5천 곳인데 모든 케이블, 1700km 되는 케이블, 모든 배관, 170km 되는 그런 배관들을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터 같은 경우도 1300개인데 저 모터를 통해서 뭔가를 움직이는 거죠. 직접 사람이 수동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수명이 끝난 원전들은 당연히 이 각각의 부품들이 다 새 것처럼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노후와 관련된 항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용기, 그러니까 금속이 핵분열 때 나오는 중성자로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고 유리처럼 약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동맥경화 걸린 혈관처럼 딱딱해져가지고
약화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약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강철은 외부의 힘을 딱 받았을 때 모양이 변형이 되지만 깨지진 않잖아요. 근데 중성절 짠 강철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모양이 변형되는 게 아니라 유리처럼 깨지는 겁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 설비의 응력, 이런 부식이라든지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강철 파이프의 두께 감소나 여러 가지 금속 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저 원자로, 해결료가 들어있는 원자로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을 넣었을 때 아예 원자로 자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경고를 하고 관련 법규들이 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사용 해결료도 경수로에 비해서 5배 이상 발생을 하고 나아가서 중수로는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는 건물이 폭발을 했어요. 해결료가 폭발한 게 아니라 건물이 폭발했죠. 근데 체르노빌은 해결료가 들어있는 원자로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체르노빌은 하나지만 후쿠시마는 4개가 폭발했잖아요. 근데 총 나온 방사성 물질량은 체르노빌이 5배 이상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로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왜 원자로가 폭발했냐면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본을 계속 빼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출력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걸 핵폭주가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핵분열이 급속하게 증가한 겁니다. 그거를 제어하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중수로가 체르노빌과 같은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원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그린피스 캐나다 쪽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냉각제가 상실됐을 때, 냉각제가 빠져나갔을 때, 아까 제가 증기 발생의 세관이 문제가 생기면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냉각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경수로는 핵분열이 감소합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도 해결료가 녹아내린 거지 핵분열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수로는 냉각제가 줄어들면은 핵분열이 오히려 더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핵폭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급속한 증기압 폭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해결료가 들어있는 그 통 자체가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에 주입하는 안전장치가 위로도 제어봉이 떨어지고 옆으로도 동물질이라는 걸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삽입이 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아직은 그게 실전에서 제대로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이론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납 건물이 경수로보다 3분의 1 정도로 훨씬 압력이 덜합니다. 물론 해결료가 들어있는 압력관 자체가 경수로가 150기압이고 이게 100기압이라서 낮긴 하지만 경납 건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거는 그 중수로의 가장 취약한 점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제어봉이 떨어지고 옆으로 2차 핵물질이 제어물질이 그러니까 동물질이라 얘기를 하는데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이게 과열이 되면서 핵폭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성 원전 주변에 주민들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보입니다. 소변 검사를 한 거예요. 소변 검사를 하면 가까운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원전에서의 거리를 쭉 재어보면 원전 바로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몸속에 삼중수소가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가 베크렐인데요. 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있을 때 1베크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터당 20베크렐 이상 되는 분도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월성원전 주변에 갑상선암 환자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월성과 고리 원전이 몰려있는 이쪽 여기가 유난히 빨갛죠. 이게 소방관제청에서 지난 2012년 말에 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받은 거죠. 우리나라 지진재해지도인데요. 지진위험지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황해도, 그 다음으로, 그거보다 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여기 포항부터 시작해서 포항, 대구, 경주, 그리고 부산. 이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이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에 단층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4기 단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신생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거기서 한 번 움직인 단층은 앞으로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진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질학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단층입니다. 그런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활성단층이 이 인근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원전 인근에도 바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주는 이렇게 서기 34년부터 1643년까지 계속 지진이 발생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진들을 이제 최근에 지진 규모로 환산해서 보면 리히터 규모로 7.3까지 갑니다. 6.2와 7.3은 단순히 일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지진 에너지 규모로 보면은 30배 이상의 에너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 방패장과 원전 내진 설계는 0.2G인데 이것이 커버할 수 있는 건 지진 규모 6.58까지이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기준은 최악의 기준이라고 말을 해도 지진 규모 6.9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방방지청 지진 위험지도로 추정을 해보면 7 이상의 지진 규모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거다라는 거죠. 더 큰 지진이 왔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대사고 요인은 부품 및 기계의 불량, 설계 정합성의 문제, 가동률 위주의 운전 문화나 안전불감증 문제, 자연재해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닿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품 및 기기 불량의 문제, 그리고 안전불감증이나 가동률 위주의 운전 문화 등이 이미 확인된 거고요. 그나마 자연재해가 많지가 않죠.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재해가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사고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인적 실수의 문제인데 최근에 인적 실수로 인한 원전 사고 고장 건수가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리원전 1호기 완전 정전 사건 2012년 3월 달에 있었는데 이건 역시 안전불감증과 인적인 판단 미스 등이 복합적으로 해서 12분 동안 완전히 정전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후쿠시마가 정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걸로 본다면 그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이런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은 다 예외입니다. 내진 설계도 상대적이고, 그리고 다수호기의 동지 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복합재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고, 그리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는 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죠. 아니면 지진이 왔을 때, 그때 화재가 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평가 기준은 지진은 지진만 평가하고 화재는 화재만 평가하고 침수는 침수만 평가합니다. 그리고 고리 2호기 침수건도 보시면 거기에 주기적 안전 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는 보면 211mm의 비가 와도 침수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117mm가 왔는데 침수가 됐잖아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평가는 서류로 하는 거죠. 직접 비를 붙지를 못하니까. 그럼 도대체 서류로 하는 그 평가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 보니까 그건 안전 건물이 아니니까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케이블 배관 옆에 틈을 따라서 물이 역류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1호기나 3호기는 다 밀봉을 했는데 2호기만 유독 밀봉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건 또 안전점검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부품이나 모든 대상이나 그걸 다 평가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가 기준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건물이 아니면 평가 예전에 들어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침수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허점들이나 한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평가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가 기준으로 안전 기준으로 월성원전 1호기를 평가했을 때
30만 년 원자로의 1회 건으로 경납 건물 파손 확률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라는 게 원자로 안전위원회 산하의 원자로 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는 법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고는 우리가 평가한 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세운 법적 기준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 원전사고 모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5대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은 4대 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5개 5대 강국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미국, 소련이 들어가죠. 독일이 아니라 원래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한국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러시아 데이터는 없고 독일 데이터만 있는데요. 핵발전소가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인명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급성사망과 암사망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급성사망자는 피폭이 너무 높아서 한 달 안에 사망하는 사람을 급성사망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사망자는 피폭 이후에 가장 빠르면 3년부터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갑상선암이 보통 한 3년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하고요. 길게는 한 50년까지도 갑니다. 잠복기가 30년, 40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50년 이내에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암사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명피해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인명피해에 대한 경제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제외하고 피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그 경제피해까지 그런 원전사고 모의 실험을 하거든요. 미국이 가장 처음 했고요. 그리고 독일, 일본, 프랑스가 다 그런 실험을 했고,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실험 한 적 없다 이 얘기를 하다가 90년대 후반에 그 보고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만 모의 실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로 안전위원회나 원자로 학회나 다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을 고려하여 모의 실험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모의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의 실험 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기상청에서 고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한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장하나 의원실에서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보니까 고리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90km 떨어져 있는 경남 고성에까지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불어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일본 쪽으로 다 쏠려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거는 그런 실시간의 기상 데이터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근데 한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20km와 30km를 소개해서, 그러니까 피난 지역으로 삼았는데, 처음에 20km 피난 지역으로 삼았을 때 여기 사는 분이, 친척분이 여기 있어서 일로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이 이 위로 불었어요. 바람이. 편서풍이 분다 그러면 당연히 바람은 다 일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일본의 동해로 또 빠져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편서풍은 지상에서 1, 2km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지상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거의 시계 방향으로 삥 돌아서 퍼졌죠. 그게 북유럽으로 갔다가 영국 쪽으로 해서 독일 남부 지역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북반구 전체로 퍼졌는데, 후쿠시마도 보면 바람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서풍입니까? 이렇게 불었어요. 여기가 더 오염이 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보면 부산 옆에 여기 부산에 이제 끄트머리에 고리 원전이 있는데 바람이 이제 부산 쪽으로 부는 경우를 가정을 했던 겁니다. 피난하지 않을 경우 20km까지만 피난할 경우, 부산 전역이 피난할 경우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20km를 잡았냐? 20km 지점에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도심이 시작되는 데가 딱 20km 지점부터예요. 그러면 피난을 갈 때 그 도심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걸 제외를 해야 될까?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슨 불꽃놀이 한다고 그래요. 초청을 받아갖고 한번 가봤는데, 그 불꽃놀이 가서, 남편을 만난다고 전화를 하는, 전화가 불통인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몇십만 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그 사람들이 서로 전화하느라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공개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리원전에서 방사물질이 방출됐다는 사고가 속보로 뜨면, 그게 재난 문자로 내 핸드폰에 찍히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바로 어린이집에 연락하고 신랑한테 연락하겠죠. 애 데리고 도망가야 되니까. 우선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30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10%만 서로 전화를 해도 과연 그게 통화가 될까? 저희가 이때 만든 과정은 피난할 때는 방사물질이 나온 뒤에 이틀 내에 다 피난하는 걸로 잡았어요. 하지만 30km 바깥인 지역은 15일까지는 걸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원자력 학회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너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평소에 피난 훈련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우리들이 방사물질이 방출됐다는 사고를 접하고 나서 이틀 안에 100만 명이라도 다 피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틀 안에 피난 간다고 봤던 것 자체가 오히려 비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피난을 가게 되면 급성 사망자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급성 사망자가 4만 8천 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줄어들고요. 하지만 피해값은 628조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싼 거죠. 사람 목숨을 건졌는데 경제 피해는 더 올라간 거예요. 피난 갔기 때문에. 피난 가면은 거기 있는 건물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부산항이라서 그러니까 부산항 자체가 마비되는 것으로 인한 경제 피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건물에 대한 피해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농업 생산이나 그런 것도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점차 다 이렇게 회복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을 보시면 저희가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하고 대구로 부는 경우 두 가지를 잡았는데요. 여기 월성원전은 경주 그냥 거리도 보시기에 울산이 더 가깝습니다. 여기가 울산과의 경계지점이거든요. 월성원전과 울산은 한 7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도심이 북구인데 북구청까지 1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월성원전하고 경주시는 25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굉장히 높은 산도 가로놓여 있고 사실 월성원전은 울산에 있는 원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울산과 가깝습니다. 네, 대구에 암사망자, 급성사망자는 없지만 암사망자가 28만 명 이상, 그리고 피해값이 779조 원까지 나오고요. 울산의 경우는 급성사망자 피난하지 않으면 2만 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죠. 급성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피난할 경우에는 급성사망자는 줄어들지만 피해값이 362조 원이고 피난하지 않았을 경우 이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피난했을 경우에 1000조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경제 피해인데 그 이유는 울산 지역에 산업단지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업단지를 포기했을 때 오는 경제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고리원전인데 밤낮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이 실시간으로 바람 부는 방향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실시간으로 바람이 그러니까 이쪽 부산 쪽으로 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청의 실시간 그 기상 모델을 가지고 확인한 방석물질 그 확산도입니다. 여기에 고리원전에서 나왔을 때 밑으로 흐르죠. 옆으로 흐르면서 강원도 고성까지 고농도로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치시면 이후에 일본으로 다 가는데요. 어쨌든 이 경상남도 이 남해 쪽은 거의 대부분 다 오염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한 100km까지 거의 오염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은 위험한 기술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예상외의 상황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원전은 특정한 기술과 기준에 의해서 건설 운영되었고 그리고 인적인 요소는 불확실하지만 인간 없이는 원전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인적인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는 그래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만큼 원전이 집중된 지역에 인구가 집중한 나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해체 폐로센터 얘기만 지금 계속 무성하고 실제로 고리 1호기를 어떻게 폐쇄할 것인지 그리고 신규 원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전역의 피난 훈련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은 지금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미래에너지 정책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한 4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더 써도 됩니까? 예. OECD 국가를 비교를 좀 제가 해봤습니다. 에너지 순수입량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정렬을 한 겁니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독일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자국에너지인 거죠. 국산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갈탄은 많잖아요. 갈탄은 많지만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에너지 순수입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는 우리나라보다 순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나라들은 당연히 효율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고 미국처럼 우리가 산다면 지구가 5개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제외를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와 독일 이 세 나라가 비교 대상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나라가 원전 비중이 현재 30%이거나 과거에 30%였습니다. 독일이 탈핵 결정을 할 때 2001년에 원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30%였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직전에 원전 비중이 30%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원전 비중이 30%입니다. 정말 비슷하죠. 이 에너지 순수입량에 대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시 정렬을 하면 중간에 한 나라가 더 끼어듭니다. 중국.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워낙에 나라도 크고 자원도 많고 자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수입도 많고 그런 나라들이죠.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와 독일은 자원 빈국이고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나라고 수출을 의존한 나라고 그리고 효율이 높은데 투자를 우리나라 빼면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인당 GDP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제일 낮죠.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제일 높습니다. 1인당 전기 소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높죠.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중국이 들어가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GDP가 높은 것도 아닌데 전기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쓸까요? 다음이요.
보시면 수입을 대부분 96.4%를 수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다 석유입니다. 원자력, 이게 이제 우라늄이죠. 우라늄은 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면 11.7%인데 그런데 전력이 그중에 누르시면 20%, 19% 정도 됩니다.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채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7%니까 우리는 그나마 전력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요. 근데 전환 손실이 25.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로 쓰는 에너지보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우리가 전기로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핵을 분열시켜서 열을 만들든 석탄을 떼서 열을 만들든 석유를 떼서 열을 만들든 가스를 떼서 열을 만들든 그 열의 단 40%만 전기로 갑니다. 60%의 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이게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을 기억을 하실 텐데 증기기관은 석탄을 열심히 떼서 운동에너지로 바꾼 거잖아요. 열에너지를. 그때의 전환 효율이 몇 %인 줄 아세요? 그때의 전환 효율이 8%입니다. 92%의 열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연기관이든 아니면 발전기든 전환 효율은 40%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의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에너지에서 전력을 19%를 쓴다고 해도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게 25.3%다. 그 손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비싼 에너지고, 전기는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고, 전기는 고급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전기 중에 발전량 비중이 원자력의 3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전체 최종 에너지를 보면 한 6%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를 누가 그렇게 많이 쓰냐, 우리나라에서. 80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래프, OECD를 다 정리한 그래프인데, 왼쪽 게 가정용이고, 오른쪽 게 산업용이에요. 우리나라를 찾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눌러주시면, 이게 가정용입니다. OECD 전체로 봤을 때 중하죠. 평균보다 적게 쓰고 있어요. 가정용 전기는. 그럼 오른쪽에 산업용. 상상외로 급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OECD에서 단연코 두드러지게 산업용 전기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차 에너지인 가스나 석유, 석탄보다 전기는 효율이 2배 이하로 떨어지니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OECD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1차 에너지의 가격과 2차 에너지의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더 쌉니다. 옷감보다 옷이 더 싼 거고, 그쵸? 정수화물, 생수보다 수돗물보다 정수화물, 생수가 더 싼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보다 빵이 더 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1차 에너지만 충분한 한데에 전기 소비가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제조업용 설비별 전기 소비량 변화를 보시면 2001년보다 2010년 사이에 전기 소비가 가열 건조에서 급증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제조업 전체에서 난방, 가열 건조, 요로 오븐 이것은 1차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열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전기로 갖고 다시 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인 거죠. 국가 전체 차원으로 보면. 석유, 석탄, 물론 핵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석유나 석탄, 가스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려고 열을 만들어요. 그중에 40%만 전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기를 다시 저항을 이용해서 열을 만들어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효율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도 왜 그런 전기의 열 소비가 급증했냐? 싸니까. 다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될 거는 경제 발전한다고 해서 에너지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고 봐서는 안 된다. 실제로 경제가 발전하면 이게 GDP가 증가하는 거죠. 오히려 에너지 사용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과 기술의 발전이 뒤따르기 때문인 거죠. 이미 독일이 그렇게 가고 있고 2030년의 전망을 1990년 만큼이나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그거보다 더 줄어드는 거죠. 이건 통독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는 서독까지고 여기부터는 이제 통독 이후인데 그렇게 되면 동서독 다 합친 걸로 따지면 2030년은 1990년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경제성까지 포함한 건데요.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 진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프랑스와 독일이 바로 옆 나라인데 정반대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보다 인구도 1,500만 명이 더 많고, 그리고 제조업 비중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대 전력이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해 보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17개 중에 8개를 폐쇄했는데 오히려 고리 2호기 전기만큼은 수출을 했어요. 옆 나라에. 프랑스를 포함해서. 근데 프랑스는 75% 비중의 원전 58개를 가지고 있는 원전 대국입니다. 근데도 겨울이 되면 전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난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온도 1도씨만 떨어져도 원전 2-3개 분량의 전기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송전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면 주변은 다 사면 됩니다. 보통 장기 계약으로 샀는데 그 전기 소비가 급증하는 걸 따라가지를 못해서 단기로 이렇게 매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급기야 2009년 한파에는 수입하다 못해서 제한 송전까지 그러니까 정전을 일으킨 거죠. 돌아가면서 정전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무조건 원전을 건설을 해서 전기를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공급을 계속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게 아닐까. 바로 옆 나라로부터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전기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달에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4개의 기둥. 평균 전력이고 최대 전력입니다. 4개의 기둥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4주입니다. 4주. 우리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쉽니다. 주말엔 전기가 필요 없는 거죠. 적게 필요한 거죠. 다음에요. 그리고 하루를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9시 정도 되니까 전기를 쓰기 시작해요. 점심 밥 먹을 때 전기 안 쓰고 오후에 전기 쓰고 퇴근할 때 전기 별로 안 씁니다.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 시기는 주중에 낮 시간대 오전하고 오후예요. 그리고 전력난 얘기할 때가 피크일 때인데 피크가 언제냐면 겨울에는 오전 10시입니다. 사무실 출근했는데 추우니까 난방기를 켜는 거죠. 그래서 오전 10시가 피크고 여름에는 낮에 햇빛 뜨거울 때 2시, 3시 이때가 피크입니다. 근데 그때 전기 소비를 어떻게 주변으로 분산시킬 거냐 아니면 그때 해당되는 발전기를 어떻게 돌릴 거냐가 문제인 거지 원전처럼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발전하는 전기를 계속 늘리는 거는 지금의 전력난에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죠. 수요관리 잠재량이 정전훈련을 통해서 보면 약 원전 대여섯 개, 7, 8개 정도는 피크를 그냥 줄일 수 있었다. 다른 효율 투자가 아니라 절전 시험만으로도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고요. 독일의 예를 보면 이게 노란색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낮 시간대의 전기를 태양광이 생산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과 원전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원전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하지만 태양광은 낮 시간에만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은 양이 굉장히 적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전기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2013년 4월 15일 이때 기록이 우리나라 원전 23개가 가동해서 나오는 전기량만큼 한번 12시에 그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난방과 냉방에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아예 쓸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가스나 석유나 석탄이나 전기가 아니라 아예 그 에너지가 필요 없는 그런 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이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단순히 전기를 뭘로 더 공급할 거냐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가 발전하면 오히려 기술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하는 에너지를 보면 태양광이 2010년에만 거의 2012년이죠. 12년에만 30기가와트니까 용량으로 치면 원전 30개 분량, 발전량으로 치면 원전 한 대여섯 개 이상 되는 분량이 그 2012년 한 해만 태양광으로 공급이 된 거고요. 풍력은 2012년에 원전 한 50개 분량이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고용 창출도 굉장히 높고 부가가치에도 많이 이익을 준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와 똑같은 30% 비중일 때 최대 고용 인원이 3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기 쪽만, 발전량 쪽만 한 20% 정도 되는데 38만 명 이상이 고용 창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고용 창출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원전 주변 지역에는 있죠. 원전 주변 지역은 있는데 그게 3에서 5km 지역과 이제 8에서 10km 지역에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고, 근데 피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피난 훈련을 몇 년,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자발적인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신 분이나 상가나 이런 분들은 그런 훈련에 동참을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학생들이 그냥 동원돼서 하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알고 있지 못하죠. 가까운 지역에는 이제 약 복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나오는 가장 맹독성 방사성 물질이 세슘 137, 세슘 134, 그리고 요오드 131 같은 건데, 특히 요오드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갑상선에 다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 요오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갑상선에 다른 약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먼저 채워 놓으면 외부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축적이 안 되는 거죠. 피폭됐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이제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어쨌든 상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지 퇴로나 그런 걸 미리 알아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먼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이 날아올 때 바깥에 있으면 안 되죠. 실내 대피를 해야 되고, 실내 대피를 할 때는 환기가 되도록이면 안 되도록 다 막아야 되고, 창문 틈이나 이런 걸 테이프로 다 붙이죠. 그리고 창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감마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두께 1.2m 정도 이렇게 두껍지 않으면 다 투과가 다 되거든요. 감마선은. 그래도 1m 정도 되거나 30cm 정도 되는 거는 그나마 차폐가 좀 되는 거니까 완전히 차폐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창문 가까이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는 다 피폭이 되거든요. 그대로.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원전 사고 발생 시 뭐 이제 거리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나 좀 거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잘 내용이 좀 정리돼서 올라가 있겠죠?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뭐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김에 또 회원가입, 또 이게 좀 관심을 갖고 또 이런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잘 하기 위해선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계신 이런 어떤 부분들이니까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 한번 방문하셔서 지금 원전 문제, 이런 문제 훨씬 더 상세한 자료들도 있고, 어떻게, 이제 사고 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그리고 회원 가입도 아주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방송용 이제 강연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강연을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양희원 선생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핵발전소는 안전한가, 이런 주제를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는 성공회대의 김동춘 교수님을 모시고 군폭력의 사회학이란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방송 들으실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주 알기 쉽게 재미난 뭐 심각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신 양희원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